안녕하십니까?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 여전히 여러분들과 또 만나 뵙게 됐네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미하일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가리타 중에서 첫 번째 챕터 읽어드렸고요. 자, 조금 긴데 이번에는 두 번째 챕터 본디오 빌라도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핏빛 안감을 댄 흰 망토를 입고 기병 특유의 절도 있는 발걸음으로 봄의 니산달 제14일 이른 아침에 위대한 헤로드 왕의 궁궐에서 두 익면 사이 지붕 덮인 주랑으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걸어 나왔다. 총독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장미기름 냄새를 증오했는데 오늘 하루 모든 일이 나쁜 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이 그 냄새가 새벽부터 총독을 따라다녔기 때문이었다. 장미향은 정원의 삼나무와 야자수에서 풍겨 나오는 듯했고 가죽 장비와 호위병의 땀 냄새, 저주받을 장미 냄새의 흐름이 섞이는 것 같았다. 총독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 있는 제12전격 부대의 제1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궁궐 뒤쪽의 별채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올라 정원 위쪽 테라스를 통해 주랑으로 흘러들어왔고 백인대의 취사병들이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씁쓸한 연기 속으로 줄곧 똑같은 기름진 장미의 향기가 섞여들었다. 오 신들이여, 신들이여, 무엇 때문에 나를 벌하는가? 그래, 틀림없어. 그거다. 또다시 그것이다. 이길 수 없는 무서운 질병. 머리의 반쪽만 아픈 편두통. 여기엔 방법이 없다. 어떤 구원도 없다.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해봐야지. 분수 옆 모자이크 장식이 된 마룻바닥에는 벌써 팔걸이 안락의자가 준비되어 있었고 총독은 아무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안락의자에 앉아서 손을 옆으로 늘어뜨렸다. 비서가 공손하게 양피지 조각을 손에 쥐어 주었다. 총독은 고통을 참지 못해 얼굴을 찌푸리며 거기 적힌 글을 곁눈질로 훑어보고 양피지를 비서에게 돌려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갈릴리의 미결수, 사건을 영주에게 보냈는가? 예, 총독님. 비서가 대답했다. 그래, 영주는 뭐라고 하던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네드리온의 사형 선고에 대해 총독님의 승인을 받기 위해 돌려보냈습니다. 비서가 설명했다. 총독은 뺨에 경련을 일으켰고 조용히 말했다. 피고를 데려오라. 그러자 바로 병사 2명이 정원 테라스에서 주랑 아래 발코니로 27살 정도 된 사람을 데려와 총독의 의자 앞에 세웠다. 이 사람은 여기저기 찢기고 낡고 긴 하늘색 키톤을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흰 붕대를 감고 이마에 가죽띠를 둘렀고 양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다. 왼쪽 눈 아래 멍이 커다랗게 들었고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은 찰과상이 있었다. 잡혀온 사람은 불안한 호기심을 띠고 총독을 쳐다보았다. 총독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람어로 조용히 물었다. 그래, 예루살렘의 사원을 파기하도록 군중을 선동한 자가 너냐? 총독은 마치 돌처럼 앉아 있었고 입술만이 단어를 발음할 때마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움직였다. 총독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이유는 지옥 같은 고통으로 타오르는 머리가 흔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손을 묶인 사람은 몇 발자국 앞으로 걸어 나와 말하기 시작했다. 착한 사람이요, 나를 믿어주시오. 그러나 총독은 아까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목소리도 거의 높이지 않은 채 즉시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지금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가? 너는 실수하고 있다. 예루살렘 전역에 나에 대해 수군거리고 나를 잔혹한 괴물이라고들 하지. 그 말은 전적으로 진실이다. 그리고 총독은 똑같이 단조로운 어조로 덧붙였다. 백인대장 쥐자비를 불러라. 제1 백인대 대장 마르크, 별칭
쥐잡이라고 하는 그가 총독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모두 발코니가 어두워졌다고 느꼈다. 쥐잡이는 부대에서 가장 키가 큰 병사보다도 머리 하나 정도 더 컸고 어깨도 그만큼 넓어서 아직 높이 떠오르지 않은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렸다. 총독은 백인대장에게 라틴어로 말했다. 죄인이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 잠시 그를 데리고 나가서 나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가르쳐줘라. 불구로 만들지는 말고. 미동도 하지 않는 총독을 제외한 모두가 제수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쥐잡이 마르크를 눈으로 쫓았다. 쥐잡이는 키 때문에 어디에 나타나든 거의 모든 사람의 눈길을 받았으며 그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특히 그를 유심히 보았는데 왜냐하면 백인대장의 얼굴이 기형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코는 언젠가 게르만족 병사의 곤봉에 맞아 부러졌다. 마르크의 무거운 장화가 바닥에 모자이크를 두들기는 가운데 묶인 사람은 그의 뒤로 소리 없이 따라갔고 주랑에는 완벽한 침묵이 감돌았으며 발코니 옆 정원 테라스에서 비둘기들이 구구거리는 소리와 분수에서 물이 복잡하게 얽힌 유쾌한 가락을 노래하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총독은 일어서서 흐르는 물 아래 관자놀이를 대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제수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온 쥐잡이는 동상발치에 서 있는 부대원의 손에서 채찍을 낚아채서 가볍게 휘둘러 보더니 체포당한 사람의 어깨를 때렸다. 백인대장의 움직임은 태평하고 가벼웠으나 묶인 사람은 마치 다리를 걷어챈 것처럼 순식간에 땅으로 무너져 숨을 헐떡거렸고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지고 눈이 흐려졌다. 마르크는 마치 빈자루를 쥐듯이 왼손 하나만으로 넘어진 사람을 가볍게 공중으로 들어올려 똑바로 세운 후 콧소리로 서투른 아람어를 내뱉었다. 로마 총독은 각하라고 불러야 한다. 다른 말은 쓰지 마라. 그리고 얌전히 서라. 내 말 알아들었나? 아니면 매를 맞겠나? 제수는 잠시 휘청거렸으나 제정신을 되찾았고 핏기도 돌아왔으며 숨을 고르고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아들었소. 때리지 마시오. 다음 순간 그는 다시 총독 앞에 서 있었다. 생기 없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이름은? 내 이름 말이오. 제수는 더 이상의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명료하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모두에게 확실히 드러내면서 재빨리 대꾸했다. 총독은 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은 내가 알고 있다. 본래의 너보다 바보스러운 척하지 마라. 네 이름을 대라. 예슈아. 제수가 서둘러 대답했다. 별칭이 있는가? 하노츠리. 어디 출신인가? 가말라시. 제수가 고갯짓으로 저기 어딘가 먼 곳, 그의 오른쪽인 북쪽에 가말라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대답했다. 혈통이 어떻게 되는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수가 활기를 띠며 말했다. 부모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말이 아버지가 시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소지가 어디인가? 딱히 사는 곳은 없습니다. 이 도시 저 도시로 여행을 다닙니다. 제수가 소심하게 대답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불황자로군. 총독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물었다. 친척은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입니다. 글을 읽을 수 있나? 예. 아람어 말고 다른 언어를 아는가? 그리스어를 압니다. 부어오른 눈꺼풀이 조금 올라가고 아지랑이 같은 고통에 잠긴 눈동자는 제수에게 고정되었다. 다른 눈은 계속 감겨 있었다. 빌라도는 그리스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 사원의 건물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군중을 소집한 것이 바로 너인가? 그러자 제수는 다시 활기를 띠었고 눈에 나타났던 두려움도 사라졌다. 그는 그리스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착한, 순간 무심코 실언을 할 뻔한 제수의 눈에 공포가 어른거린다. 각하,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사원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그런 의미 없는 활동을 위해 누구를 선동한 적도 없습니다. 낮은 탁자의 몸을 숙이고 증언을 받아 적던 비서의 얼굴에 놀라움이 나타났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다시 양피지 위로 숙였다. 각양각색의 수많은 사람들이 추기를 맞아 이 도시로 흘러들어온다. 그들 중에는 마법사, 점성술사, 예언자, 그리고 살인자도 있지. 총독이 단조롭게 말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도. 너 같은 거짓말쟁이 말이다. 사원의 파괴를 선동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한다.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요. 제수는 말하고 서둘러 덧붙였다. 각하.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배운 것이 없어서 모두 내가 말한 걸 혼동하는 겁니다. 이 혼동이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아서 정말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그가 내 말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고통스러운 두 눈동자가 힘차게 제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에게 다시 말하겠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미친 척하지 마라, 도두가. 빌라도는 부드럽고 단조롭게 말했다. 너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기록된 것만으로도 너를 목매달기엔 충분하다. 아니요, 아닙니다, 각하. 제수는 설득해보려고 간절히 노력하면서 말했다. 그 사람은 혼자 염소 가죽을 들고 계속 걸어다니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가죽을 들여다보고 경악했소. 나는 거기 쓰인 어떤 것도 절대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양피지를 태워달라고. 하지만 그는 내 손에서 양피지를 낚아채 달아나 버렸어. 그게 누구인가? 빌라도는 깐깐하게 관자놀이를 손으로 만졌다. 레비 마트베이입니다. 제수가 기꺼이 설명했다. 그 사람은 세리였는데 벳바게로 가는 길, 모퉁이에 무화과 과수원이 튀어나온 곳에서 처음 만나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적대적으로 굴면서 심지어 나를 모욕했죠. 그러니까 그는 나를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날더러 개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제수는 미소를 지었다. 개인적으로 그런 말에 기분 상할 만큼 그 동물을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말이죠. 비서는 기록하기를 멈추고 놀란 눈길로 제수가 아니라 총독을 몰래 쳐다보았다. 하지만 내 말을 들으면서 그는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침내 돈을 길에 내던지며 나와 함께 여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누런 치아를 드러내며 한쪽 밑꼬리를 올려 웃음을 짓고는 몸통 전체를 돌려 비서를 향해 말했다. 오, 예루살렘이여. 이 도시 안에서는 못 듣는 이야기가 없구나. 여봐라. 세리가 돈을 길에 내던졌다고 한다. 비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빌라도의 미소를 따라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돈이 증오스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수아가 레비 마트베이의 이상한 행동을 해명하면서 덧붙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제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를 드러낸 채로 총독은 제수를 쳐다보고 멀리 오른쪽 아래에 자리 잡은 마상 경기장의 기마상 위로 확고부동하게 떠올라 있는 해를 쳐다보고 지긋지긋한 고통 속에 문득 이러한 생각을 했다.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도 간단한 일은 이 기묘한 도둑을 발코니에서 쫓아내 버리는 것이고, 그러려면 단 2마디 목을 매달아라 라고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고는 호위병도 내보내고 주랑을 떠나 궁전 안으로 들어가서 방을 어둡게 하라고 명한 다음 침상 위에 쓰러져 차가운 물을 가져오라 하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애견방가를 불러 편두통에 대해 푸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독극물에 관한 생각이 총독의 아픈 머릿속에서 유혹하듯이 반짝였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체포된 자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인정사정 없는 아침 떼약볕 아래 얻어맞아 얼굴이 일그러진 제수가 어째서 자신의 앞에서 서 있으며 그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는 질문을 얼마나 더 해야만 하는지
괴롭게 상기하며 얼마간 침묵을 지켰다. 레비 마트베이라고? 병자는 신 목소리로 묻고는 눈을 감았다. 예, 레비 마트베이입니다. 그를 괴롭히는 높은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어쨌든 네가 시장의 군중에게 사원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 않는가? 대답하는 목소리는 빌라도의 관자놀이에 대고 종을 울리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카카, 나는 옛 신앙의 성전은 무너지고 새로운 진리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불황자여, 너는 어째서 진리에 관해 이야기하며 시장의 군중을 어지럽히는가? 그 진리에 관한 너 자신도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 진리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서 총독은 생각했다. 신들이시여, 나는 재판에 필요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 내 이성이 더 이상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그리고 또다시 그의 머릿속에 검은 액체를 담은 술잔의 영상이 떠올랐다. 내게 독약을. 그리고 그는 다시 목소리를 들었다. 진리란 무엇보다도 당신은 머리가 아프고 너무나 아파서 무기력하게 죽음에 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이 다른 데 가서 자꾸 글자 읽는 게 자꾸 틀리네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와 이야기할 기운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 나를 쳐다보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지금 나는 뜻하지 않게 당신의 형리가 되어버렸고 그 때문에 슬픕니다. 당신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조차 괴로워하고 아마도 당신이 유일하게 애착을 느끼는 존재, 그러니까 당신의 개가 와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괴로움은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두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비서는 말을 적다 말고 눈을 희둥그렇게 뜨고 제수를 쳐다보았다. 빌라도는 고통스러운 눈을 들어 제수를 쳐다보았고, 이제 해가 마상 경기장 위로 상당히 높이 떠 있으며 햇빛이 주랑으로 새어들어와 예슈아의 달아 떨어진 샌들 쪽으로 기어가는 것을, 그리고 예슈아가 햇빛을 피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총독은 의자에서 일어나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고 순간 그의 누르스름하고 면도한 얼굴에 공포의 빛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즉시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억누르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한편 제수는 말을 계속했지만 비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단지 거위처럼 목을 길게 뺀 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할 뿐이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체포된 자는 호의적으로 빌라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도 대단히 기쁩니다. 카카. 궁전을 잠시 떠나서 이 근처를 하다못해 옐레온 언덕 위의 정원에라도 산책을 나가 걸어 다니시느라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소나기는 나중에, 제수는 몸을 돌려 해를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 저녁 때 시작될 때니까요. 산책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나도 기꺼이 동행하겠습니다. 지금 머리에 새로운 발상이 하나 떠올랐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마 당신에게도 흥미로운 것일 듯하니 기꺼이 당신과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더구나 당신은 대단히 총명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요. 비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두루마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진짜 문제는 하고 묶인 사람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말을 이었다. 당신은 너무 폐쇄적이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모든 애착을 개 한 마리에게만 쏟을 수는 없다는 데는 동의하실 겁니다. 당신의 인생은 빈곤합니다, 카카. 그리고 여기서 그는 허물없이 미소를 지었다. 비서는 지금 단 한 가지, 자기 귀를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만 생각했다. 믿기로 했다. 그리하여 그는 제수가 저지른 이 전대미문의 건방진 행동에 대하여 성마른 총독의 진노가 정확히 어떤 기이한 형태로 쏟아져 나올지 상상하려 애썼다. 그리고 비서는 총독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상상해낼 수가 없었다. 그때 총독이 갈라지고 신 목소리를 울리며 라틴어로 말했다. 그의 손을 풀어줘라. 호위병 중 하나가 창을 바닥에 두들기고 다른 병사에게 넘기고는 제수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었다. 비서는 두루마리를 집어들고 당분간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기로 결심했다.
솔직히 말하라. 빌라도가 그리스어로 조용히 물었다. 너는 위대한 의사인가? 아니요, 총독.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제수가 진이겨지고 붉게 부어오른 손목을 기쁘게 비비며 대답했다. 빌라도는 험상궂게 눈을 부릅뜨고 제수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그 눈에는 이미 흐릿한 기색은 가시고 대신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불꽃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 이건 아직 물어보지 않은 것 같군. 넌 라틴어도 알겠지? 빌라도가 물었다. 예, 압니다. 제수가 말했다. 빌라도의 누르스름한 볼에 핏기가 돌아왔다. 그는 라틴어로 물었다. 내가 걔를 불러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아주 간단합니다. 제수가 라틴어로 대답했다. 손으로 허공을 저었으니까요. 그리고 제수는 빌라도의 손짓을 되풀이했다. 마치 쓰다듬어주고 싶은 것처럼. 그리고 입술은 그래. 빌라도가 말했다. 그들은 침묵했다. 이윽고 빌라도가 그리스어로 질문했다. 그래, 너는 의사인가? 아니요.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제수가 열심히 대답했다. 그래, 좋다. 비밀로 지키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사건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 너는 건물을 부수거나 불태우거나 혹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사원을 파괴하라고 선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냐? 맞냐? 카카,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도 그런 행동을 하라고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백치 같아 보입니까? 그래. 넌 백치 같지는 않다. 총독은 조용히 대답하고 왠지 모르게 무서운 웃음을 지었다. 그렇다면 그런 적이 없다고 맹세할 수 있겠는가? 내가 무엇을 걸고 맹세하면 좋겠습니까? 풀려난 자가 한층 활기를 띠며 물었다. 글쎄, 네 목숨 정도가 좋겠지? 총독이 대답했다. 마침 그러기에 알맞은 때지. 네 목숨은 머리카락 한 올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 점을 명심해라. 그렇게 매단 것이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요? 카카? 제수가 물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크게 실수하시는 겁니다. 빌라도는 몸을 떨며 이세로 내뱉었다. 나는 그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다. 바로 그 점을 잘못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제수가 밝게 웃으면서 손으로는 해를 가리키며 반박했다. 가리면서 반박했다. 그 머리카락을 자르는 건 분명 애초에 그걸 매단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시겠죠. 그래 하고 빌라도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젠 할 일 없는 예루살렘의 얼간이 구경꾼들이 무리지어 네 뒤를 따라다니는 걸 의심하지 않겠다. 네 혀를 누가 매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잘도 달려있구나. 그렇다면 말해봐라. 너는 당나귀를 타고 마치 무슨 예언자라도 본 것처럼 너에게 환호하는 서민 무리를 데리고 수사 성문을 거쳐 예루살렘에 나타났던 게 사실이냐? 총독은 양피지 두루마리를 가리켰다. 제수는 어리둥절하여 총독을 바라보았다. 나는 당나귀 같은 건 없습니다. 카카. 수사 성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들어온 건 맞지만 나는 걸어서 들어왔고 동해안 건 레비 마트베이 하나뿐이고 그때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를 몰랐으니 아무도 내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네가 아는 사람들 중에 디스마스나 게스타스 바르,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빌라도가 제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그런 착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수가 대답했다. 사실인가? 사실이요. 그럼 말해봐라. 어째서 항상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냐? 설마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건가? 모두를 그렇게 부르지요.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 빌라도가 웃으며 말했다. 아마 내가 인생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 이제부터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도 좋다. 빌라도는 몸을 돌려 어차피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던 비서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제수에게 말을 계속했다. 그것은 그리스 책을 읽고 안 것이냐? 아니요. 나 자신의 생각으로 그런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전도하나?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백인대장 마르크는 다들 그를 지잡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데 그도 착한가? 예.
불행한 사람인 건 사실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그를 상처 입혀 추하게 만든 다음 잔인하고 지독해진 겁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그를 불구로 만들었는지 궁금하군요. 그건 기꺼이 알려줄 수 있지. 내가 증인이었으니까. 마치 개들이 곰에게 덤비듯 착한 사람들이 그에게 덤벼들었다. 게르만인들이 그의 목에, 팔에, 다리에 달라붙었다. 보병소대는 포위당했고 내가 지휘한 기병대가 측면에서 뚫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철학자여, 너는 지자비와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처녀들의 계곡 이디스타비조 전투에서였다. 빌라도가 진술했다. 내가 그와 이 얘기를 좀 한다면. 갑자기 제수가 꿈꾸듯이 말했다. 그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보기엔 중대사령관이 네가 장교나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발상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것 같군. 그리고 모두에게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나니까. 빌라도가 진술했다. 그때 주랑으로 제비 한 마리가 맹렬하게 날아 들어왔고 금빛 천장 아래에서 원을 그리고는 벽감에 세워진 청동상의 얼굴을 날카로운 날개로 거의 스치듯 낮게 비행한 후 기둥머리 뒤로 사라졌다. 아마 그곳에 둥지를 틀 생각이 든 모양이었다. 제비가 나는 동안 이제는 밝고 가벼워진 총독의 머릿속에 공식이 하나 떠올랐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총독각하는 불황하는 철학자 예수와 별칭 하노츠리의 사건을 검토했으나 범죄를 입증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예수와의 행동과 최근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소란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찾지 못했다. 불황하는 철학자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총독은 소 시네드리온에서 선고한 하노츠리의 사형 판결에 승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노츠리의 정신 나간 것 같은 공상적인 연설이 예루살렘의 소열을 일으킬 수 있음을 감안하여 총독은 예슈와를 예루살렘에서 추방해 지중해에 있는 황제령 스트라토노바, 즉 총독의 거주지가 있는 그곳에 감금할 것을 명한다. 이제 비서에게 이것을 받아 적게 하는 일만 남았다. 총독의 머리 위에서 제비의 날개가 바람을 일으켰고 새는 분수 안으로 돌진해 들어갔다가 자유를 향해 날아올랐다. 총독은 눈을 들어 제수를 보았고 그 근처에서 먼지 기둥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이자에 관한 것은 이게 전부인가? 빌라도가 비서에게 물었다. 유감스럽게도 아닙니다. 비서가 예기치 못한 대답을 하며 빌라도에게 다른 양피지 조각을 내밀었다. 또 뭐가 남았지? 빌라도가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건네받은 문서를 읽고 그의 표정이 확 달라졌다. 짙은 혈기가 목과 얼굴에 치받쳐 올랐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피부는 누른빛을 잃고 암갈색으로 변했으며 눈은 안으로 꺼져버린 것 같았다. 분명 관자놀이로 치받쳐 뛰노는 피가 문제였겠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총독의 시각에까지 이상을 일으킨 것이다. 그리하여 총독에게는 제수의 머리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머리가 들어앉은 것처럼 보였다. 이 벗겨진 머리 위에는 날카롭게 가시가 튀어나온 금관이 쓰여져 있었다. 이마에는 피부를 침식하는 기름이 발린 둥근 상처가 있었다. 이가 없어 움푹 꺼진 입에 아랫입술은 이상한 모양으로 축 늘어졌다. 빌라도에게는 주랑의 장밋빛 기둥과 멀리 정원 너머 예루살렘의 지붕들이 아래로 사라지고 주위의 모든 것이 카프리에 있는 정원의 짙은 녹음 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의 청각에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멀리서 작지만 위협적인 소리로 나팔이 울리기 시작하고 비음이 섞인 목소리가 오만하고 느릿하게 말하는 것이 아주 또렷하게 들렸다. 황제 모독에 관한 법률. 이상한 생각이 총독의 머릿속에 단편적으로 두서없이 떠올랐다. 파멸했다. 그리고 모두 파멸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와중에 정말 난데없이 어떤 불멸 같은 것이 떠올랐고 불멸은 어째서인지 견딜 수 없는 회한을 불러일으켰다. 빌라도는 다시 정신을 차려 환각을 쫓아냈고 시선을 도로 발코니로 돌렸다. 그의 앞에 다시 제수의 눈이 나타났다. 들어라,
한 노추리. 총독은 뭔가 이상한 눈빛으로 한 노추리를 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총독의 얼굴은 위협적이었으나 눈은 불안해 보였다. 너는 위대한 황제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대답하라. 그런가? 아니면 말한 적 없는가? 빌라도는 없는가라는 단어를 평소 재판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길게 끌었고 어떻게든 제수에게 암시를 주려는 듯이 예시와를 보는 눈에 어떤 생각을 실어보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쉽고도 즐거운 일입니다. 제수가 지적했다. 그런 건 내 알 바 아니다. 숨막힌 아기에 찬 목소리로 빌라도가 진술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너에게 유쾌한지 불쾌한지 따위는 그러나 너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런데 말할 때는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라. 피할 수 없는 데다 괴롭기까지 한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면. 유대의 총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그는 마치 햇빛을 가리는 것처럼 손을 들고 손을 방패 삼아 그 뒤에서 제수에게 뭔가 암시하려는 듯 눈짓을 보냈다. 그렇다면 대답하라. 너는 가롯에서 온 유다라는 인물을 아는가? 그리고 그에게 황제에 관해 이야기했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총독이 말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수는 선뜻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저께 저녁에 사원 근처에서 자신을 가롯에서 온 유다라고 소개한 젊은이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랫마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해 주었죠. 그도 착한 사람인가? 빌라도가 물었고 악마처럼 타오르는 불꽃이 그의 눈에서 번쩍였다. 아주 착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수가 다짐하듯 대답했다. 내 생각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나를 아주 성대하게 맞아주었지요. 등불을 밝혔겠지. 빌라도가 제수와 같은 어조로 말을 이새로 내뱉었고 그와 함께 그의 눈이 다시 빛났다. 이에 총독의 정보력에 조금 놀라며 예슈아가 계속했다. 정부 권력에 관한 나의 생각을 얘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 문제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슨 말을 했는가? 빌라도가 물었다. 아니면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렸다고 대답할 땐가? 빌라도의 목소리에는 이미 절망감이 스며 있었다. 여러 얘기를 했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수가 이야기했다. 모든 권력은 사람에 대한 폭력이며 언젠가는 황제의 권력도 다른 어떤 권력도 전부 없어지는 때가 올 거라고요. 사람은 진리와 정의의 제국에 들어설 것이며 그곳에서는 어떤 권력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하라. 계속할 것이 없습니다. 제수가 말했다. 그때 사람들이 달려와서 나를 붙잡고 감옥으로 데려갔으니까요. 비서는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으려 애를 쓰며 양피지 위의 단어들을 휘갈겨 썼다. 이 세상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권력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권력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다. 빌라도의 갈라지고 병든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총독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증오에 찬 눈초리로 비서와 호위병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너같이 정신나간 범죄자 따위가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호위병은 발코니에서 물러가라. 빌라도가 소리쳤다. 그리고 비서에게 돌아서서 덧붙였다. 죄인과 단둘이 있겠다. 국가적인 사안이다. 호위병은 창을 들어 보이고 징을 박은 가죽 샌들을 규칙적으로 울리며 발코니에서 정원으로 나갔고 그 뒤로 비서도 따라 나갔다. 한동안 발코니의 침묵을 휘젓는 것은 분수대의 물이 부르는 노래뿐이었다. 빌라도는 작은 관 위로 물이 접시 모양으로 부풀어 올랐다가 가장자리로 부서져 잔물결로 흘러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제수가 먼저 말했다. 내가 그 가롯에서 온 젊은이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거라는 예감이 들고 그래서 그가 매우 불쌍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총독이 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이 세상에 누군가 네가 가롯의 유다보다 더 불쌍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 유다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을 겪게 될 사람이 있다. 그런데도 냉혹하고 고집센 형리인 지자비 마르크와 총독은 예수와의 상처 입은 얼굴을 가리켰다.
네 설교 때문에 너를 이렇게 때린 자들, 공범들과 함께 병사 4명을 죽인 강도 디스마스와 게스타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러운 밀고자 유다, 이들이 모두 착한 사람들인가? 예. 제수가 대답했다. 진리의 왕국은 도래할 것이고 도래합니다. 각하. 예수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 것은 절대 오지 않는다. 빌라도가 갑자기 너무나 무섭게 고함쳐서 예수와는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다. 여러 해 전 처녀들의 계곡에서 빌라도는 자신의 기병들에게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베어라, 베어라. 거인 지자비가 쓰러졌다. 그는 명령을 내리느라 갈라진 목소리로 한층 높여 정원까지 쩌렁쩌렁 울리도록 크게 소리질렀다. 범죄자, 범죄자, 범죄자. 그리고 나서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예수와 하노츠리, 너는 신을 믿는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와가 대답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럼 그에게 기도하라.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래봤자 빌라도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다.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아내는 없나? 빌라도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모른 채 왠지 구슬프게 물었다. 없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증오스러운 도시. 어째서인지 총독은 갑자기 눈을 깜빡거리고 오한이 나는 것처럼 몸을 떨었고 손을 씻는 것처럼 손바닥을 비볐다. 가롯의 유다를 만나기 전에 숨통이 끊어지는 편이 너로서는 훨씬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풀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각하? 뜻밖의 부탁을 하는 제수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모두 나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빌라도의 얼굴에 경련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핏발 서린 흰자위를 예수와에게 향하고 말했다. 불행한 자여, 로마의 총독이 네가 말한 그런 것들을 입 밖으로 낸 자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냐? 신들이여, 신들이여. 아니면 너는 내가 네 자리로 내려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나는 너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억해둬라. 지금부터 단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낸다면, 그 누구하고라도 이야기를 나눈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다시 말해두지만 조심해라. 각하, 닥쳐라. 빌라도가 소리치고 다시 주랑 아래로 날아든 제비를 분노에 찬 눈길로 노려보았다. 이리들라! 그가 외쳤다. 비서와 호위병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자 빌라도는 소 시네드리온의 위원회가 죄인 예수와 하노치리에게 선고한 사형 언도를 승인한다고 선언했고 비서는 빌라도가 한 말을 기록했다. 1분 후 지자비 마르크가 총독 앞에 서 있었다. 총독은 죄인을 비밀 경비대 대장에게 이송하라고 명하고 동시에 예수와 하노치리가 다른 죄수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또한 비밀 경비대 대원들도 어떤 이유로든 예수와와 대화하지 말고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침을 내리고 이를 어기는 자는 엄히 처벌한다는 총독의 명령을 전하게 했다. 마르크가 신호를 보내자 호위대가 예수와를 둘러싸고 발코니에서 끌고 나갔다. 잠시 후 총독 앞에 잘생긴 금발의 젊은이가 다가와 섰다. 투구 꼭대기에 독수리 깃털을 꽂았고 가슴에는 금빛 사자머리가 번쩍였으며 칼집도 금도구물했고 발에는 밑창을 3중으로 된 무릎까지 끈 묶는 가죽 샌들을 신었으며 왼쪽 어깨에는 자주색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부대를 지휘하는 보좌관이었다. 총독은 그에게 세바스테에서 온 보병대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보좌관은 군중에게 제수에 대한 판결을 공포하는 마상 경기장 앞 광장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병대가 쇠사슬을 둘러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자, 일단은 피곤해서 여기까지 읽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